안녕하세요. 책 속의 길입니다.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네 번째 이야기 베아트리체입니다. 그럼 책 속의 길을 찾으러 가볼까요? 베아트리체. 방학이 끝날 무렵 나는 내 친구와 미처 인사를 나누지 못한 채 모 도시로 출발했다. 부모님이 두부 모두 나를 따라와서 세심하게 살펴본 후 김나지움의 선생님이 운영하는 소년 기숙사로 내 거처를 정해주셨다. 그때 부모님이 나를 어떤 곳에 어떤 아이들 사이로 넣은 것인지 알았다면 기절할 만큼 놀라셨을 것이다. 내가 착한 아들이 되고 선량한 시민이 될 수 있을지, 내 본성이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리킬지 여전히 의문이었다.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행복을 찾으려던 나의 마지막 노력이 꽤 오래가며 성공할 것 같다니 결국 실패로 끝나버렸기 때문이다. 견진성사를 받은 후 난생 처음 느꼈던 묘한 공허와 고독이 나중에는 그 황량하고 희박한 공기에 얼마나 익숙해지던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고향의 작별을 구하는 일은 이상하리만큼 쉬웠다. 전혀 슬프지 않아서 부끄러울 지경이었다. 누나들은 이유가 없는데도 울었는데 나는 전혀 눈물이 나지 않았다. 나는 이런 나에게 놀랐다. 그래도 꽤 감성적이고 제법 선량한 아이였는데 완전히 변해버린 것이다. 나는 외부 세계에는 완전히 무관심한 채로 며칠씩 나의 내면을 내 마음의 껍데기 아래에서 포효하며 흘러가는 금지된 어두운 소리를 듣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지냈다. 나는 지난 반년 동안 급격히 자라서 기만 멀쑥해서는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을 어슬렁거렸다. 소년다운 귀여움은 다 사라져버려서 내 생각에도 이런 모습으로는 남에게 사랑받기 어렵겠다 싶었다. 더군다나 나조차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았다. 막스 데미안이 자주 간절히 그리웠고 또 그런 만큼 자주 그를 미워했다. 몹쓸 병처럼 떠맡게 된 내 삶의 쇠락이 그의 탓인 것 같았다. 기숙사생들은 나를 사랑하지도 주목하지도 않았다. 처음엔 놀렸고 다음에는 따돌렸다. 나를 음침하고 달갑지 않은 별종으로 취급했는데 나는 그 역할이 마음에 들어서 한층 더 과장했다. 남들 눈에는 뭔가 남자답게 세상을 경멸하면서 고독 속으로 단단히 파고드는 것처럼 보였을 테지만 사실 나는 남몰래 비애와 절망감에 몸부림쳤다. 학교에서는 고향에서 쌓은 지식을 써먹어야 했다. 수업은 이전 학교에 비해 진도가 약간 뒤져 있었고 나는 동갑내기들을 아이들로 여겨 약간 경멸하는 버릇이 생겼다. 한 해가 넘도록 그런 식으로 흘러갔다. 첫 방학을 맞아 고향집을 방문한 일도 그 어떤 새로운 울림을 가져오지 못했고 나는 기꺼이 다시 집을 떠났다. 11월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나는 날씨가 어떻든 상관하지 않고 생각에 잠겨 짧은 산책을 하곤 했다. 그런 산책에서 일종의 환희를 느꼈다. 우수, 세계 경멸, 자기 경멸로 가득 찬 환희였다. 어느 날 저녁 안개가 축축하게 낀 어스름역에 그렇게 도시 주변을 이리저리 배회하고 있을 때였다. 어느 공원에 텅 빈 너른 가로수길이 나더러 오라고 부르는 듯 했다. 길에는 낙엽이 두툼하게 쌓여 있었다. 나는 울적한 쾌감에 젖어 낙엽을 발로 헤집었다. 축축하고 쓰디쓴 냄새가 났다. 멀리 있는 나무들은 유령처럼 커다란 모습으로 안개 속의 어슴풀에 서 있었다. 가로수 길 끝에서 우물쭈물 멈춰서서 나는 검은 나뭇잎들을 들여다보며 풍화와 사멸의 축축한 향기를 탐욕스레 들이마셨다. 내 안에 무언가가 그 향기에 화답하고 그것을 환영했다. 아, 삶은 얼마나 김 빠진 맛인가. 옆길에서 누군가 외투깃을 바람에 날리며 이쪽으로 걸어왔다. 내가 계속 가려는데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안녕, 싱클레어. 그가 다가왔다. 우리 기숙사에서 나이가 가장 위인 알폰스 베크였다. 나는 그를 보며 늘 좋았고 그에게 어떤 유감도 없었다. 다만 그가 다른 아이들한테 하듯이 나한테도 빈정거리며 삼촌처럼 구는 것만 빼면 그랬다. 그는 곰처럼 힘이 세다고 알려졌는데 우리 기숙사 선생님을 슬리퍼 발로 짓눌렀다고 한다.
김나지움에 떠도는 수많은 소문의 주인공이었다. 대체 여기서 뭐하니? 그는 더 큰 아이들이 이따금 우리 같은 아이들에게 말을 걸 때면 쓰는 말투로 상냥하게 말했다. 어디 내기라도 할까? 너 시를 짓고 있었지?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퉁명스레 부인했다. 그는 웃음을 터뜨리더니 나와 나란히 걸으면서 내게는 전혀 낯선 방식으로 수다를 떨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싱클레어. 사람이 이렇게 저녁 때 안개 속을 거닐면 가을 생각에 젖어서 말이지. 그럼 시를 짓기도 하는 거지. 나도 알아. 물론 죽어가는 자연에 대해서지. 또 자연을 닮은 잃어버린 청춘에 대해서도. 하인리히 하이네를 봐. 난 그렇게 감상적이지 않아. 내가 항의했다. 그야 좋도록. 하지만 이런 날씨에는 포도주 한 잔이나 뭐 그런 게 있는 조용한 장소를 찾아보는 게 좋지. 나하고 함께 갈래? 난 마침 혼자니까. 싫어? 난 뭐 내가 모범생이 되겠다면 널 꼬시는 놈이 되긴 싫어. 곧이어 우리는 교회의 작은 주점에 앉아 수상쩍은 포도주를 마시며 두툼한 잔을 부딪혔다. 처음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어쨌든 새로운 일이었다. 포도주에 익숙하지 않은 나는 금세 말이 몹시 많아졌다. 마치 내 안에 창문이 열려 세상이 안으로 들어온 듯했다. 얼마나 오래, 얼마나 끔찍이 오래 나는 영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가. 나는 별의별 소리를 짓거렸고 그러는 와중에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꽤 멋들어지게 떠들어댔다. 베크는 흐뭇하게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마침내 내가 어떤 사람에게 뭔가를 준 것이다. 그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나를 굉장한 녀석이라 불렀다. 나는 환희로 가슴이 한껏 부풀어 올랐다. 이야기하고 속을 털어놓고 싶은 막혔던 욕구를 실컷 분출하고 나이가 위인 사람한테 제법 인정받고 대접받는 데서 오는 환희였다. 그가 나를 천재적인 녀석이라고 불렀을 때 그 말은 달콤하고 강렬한 포도주처럼 내 영혼으로 흘러들어왔다. 세상은 새로운 색깔로 불타오르고 100가지 무모한 원천에서 생각들이 흘러나오고 정신과 불꽃이 내 안에서 활활 타올랐다. 우리는 선생님들이나 동료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나는 우리가 서로를 기가 막히게 잘 이해하는 것만 같았다. 그리스 사람들과 이교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 또 베크는 어떻게든 사랑에 얽힌 모험을 고백하게 만들려 했다. 하지만 그 점에서 나는 털어놓을 게 없었다. 아무 경험도 없으니 이야기할 거리도 없었다. 그동안 속으로 느끼고 꾸며내고 공상했던 것들이 내면에서 불타올랐지만 포도주를 통해서도 그것은 밖으로 나와 말로 전달되지 못했다. 여자에 대해서는 베크가 훨씬 더 잘 알았고 나는 그런 이야기에 열렬히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절대로 있을 법하지 않다고 생각하던 일이 평범한 현실이 되고 자명한 일로 보였다. 알폰스 베크는 18쯤에 벌써 여러 경험을 한 것이다. 그런 경험들 중에는 소녀들과 얽힌 것들도 있었다. 소녀들은 상냥하고 정중한 태도와 아첨만을 바라는데 그거야 뭐 썩 괜찮은 일이긴 하지만 진짜 배기는 아니다. 성숙한 여자들한테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그들이 훨씬 더 똑똑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공책과 연필 등을 파는 가게를 하는 야겔트 부인과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지만 그녀의 카운터 뒤에선 온갖 일이 다 일어난다. 그런 거야 책에는 안 나오는 일이지. 나는 깊이 매혹되어 몽롱하니 앉아 있었다. 물론 나는 야겔트 부인을 사랑할 수는 없을 것 같았다. 그래도 어쨌든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였다. 거기에서는 적어도 나이가 좀 더 든 아이들한테는 내가 꿈도 꾸어보지 못한 샘물이 흐르는 것 같았다. 거기에 물론 거짓 울림도 있었고 모든 것에서 내가 사랑이라면 그러하리라 생각했던 맛보다 더 하찮고도 일상적인 맛이 났다. 아무튼 그게 현실이고 삶이며 모험이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체험하고 모든 것을 자명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앉아 있었다. 우리의 대화는 살짝 가라앉았고 무언가를 잃어버렸다. 나는 이제 더는 천재적인 어린 사나이가 아니라 그냥 어른의 말을 경청하는 소년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다 해도 벌써 오래전부터 내 삶을 이루고 있었던 것에 비하면 이것은 아주 멋졌고 낙원과 같았다. 그 밖에도 그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술집에 앉아 있다는 사실에서부터 우리가 나눈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나는 차츰 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어쨌든 거기서 정신을, 혁명을 맛보았다. 그날 저녁을 아주 또렷이 기억한다. 우리 두 사람이 늦은 시간에 흐릿하게 타오르는 가스등을 지나 차갑고 축축한 밤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들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술에 취해 있었다.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고 오히려 지극히 고통스러웠지만 거기에 무언가가 있었다. 어떤 매력, 어떤 달콤함이 있었고 권기와 도취, 삶과 정신이 있었다. 베크는 나더러 새파란 애송이라고 욕을 하면서도 씩씩하게 나를 보살폈다. 그는 나를 반쯤은 업어서 집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열린 복도 창문 너머로 나를 밀어넣고 자기도 슬그머니 들어올 수 있었다. 아주 잠깐 죽은 듯이 잠을 잔 후 통증과 함께 깨어나면서 엄청난 고통이 밀려왔다.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보니 나는 낮에 입었던 셔츠를 그대로 입은 채였고 바닥에는 옷가지와 신발이 이리저리 나뒹굴고 있었다. 담배 냄새와 토한 냄새, 두통과 구토와 미칠 듯한 갈증 사이로 오랫동안 눈에 보이지 않던 모습이 나타났다. 고향과 부모님의 집, 아버지와 어머니, 누이들과 정원이 보이고 고요한 고향집의 내 침실이 보이고 학교와 시장이 보이고 데미안과 견진이의 수업 시간들이 보였다. 모든 것이 밝았고 모든 것이 광채로 둘러싸였고 모든 것이 훌륭하고 신적이고 순수했다. 이 모든 것이 이제야 알게 된 사실인데 어제까지만 해도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내 것이고 나를 기다리던 것이지만 이제 이 순간 이토록 추락하고 저주받은 이 순간부터는 더는 내 것이 아니었다. 그 모든 것이 나를 밀어내면서 역겨운 듯이 나를 바라보았다. 모든 사랑스럽고도 내적인 것, 가장 멀고도 가장 아름다운 어린 시절의 정원으로 돌아가 부모님 곁에서 겪은 것들, 어머니의 모든 키스, 모든 크리스마스, 고향에서 맞은 모든 경건하고 밝은 일요일 아침, 정원의 모든 꽃, 그 모든 것이 황폐해졌다. 그 모든 것을 내가 발로 짓밟은 것이다. 이제 형리가 나타나 나를 포박해 인간 쓰레기이며 성전의 파괴자인 나를 교수대로 이끌어간다면 나는 동의할 것이고 기꺼이 따라갈 것이며 그것이 훌륭하고 올바른 일이라 여길 것이다. 나이 내면은 이런 모습이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세상을 비웃던 나. 정신은 오만하며 데미안의 생각을 함께 나누던 나. 내 모습은 이랬다. 인간 쓰레기이자 불결한 놈, 취하고 더러운 놈, 역겹고도 비열한 끔찍한 충동에 사로잡힌 상스러운 짐승. 나는 그런 모습이었다. 온갖 순수함, 광채와 사랑스러운 애정이 넘치던 정원에서 온 내가, 바흐의 음악과 아름다운 시들을 사랑하던 내가 역겨움과 분노를 품고 나 자신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술에 취해 자제력을 잃은 이따금 우둔하게 터져나오는 웃음. 그게 나였다.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이런 통증을 느끼는 일은 거의 쾌감에 가까웠다. 나는 그토록 오래 눈이 멀어 무감각하게 여기까지 기어왔고 내 마음은 그토록 오래 침묵한 채 빈곤해져서 구석에 틀어박혀 있었기에 지금 이런 자기 고발, 이런 두려움, 영혼의 이런 아주 끔찍한 감정조차 환영이었다. 어쨌든 이것은 감정이었고 불꽃이 일어났으며 심장도 움찔거렸다. 나는 이런 비참의 한가운데서 혼란스러워하면서도 해방과 봄 같은 것을 느꼈다. 그 사이 겉으로만 보면 나는 착실하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다. 처음으로 술에 취한 일이 곧 더는 처음이 아니게 되었다. 우리 학교에는 술집을 찾아다니며 법석을 떠는 아이들도 꽤 있었다. 나는 거기 어울리는 아이들 가운데 나이가 가장 어린 축에 들었다. 머지않아 나는 그럭저럭 받아들여진 꼬마가 아니라 주동자가 되고 스타가 되었으며 유명하고 대담한 술꾼이 되었다. 나는 다시 한번 완전히 어두운 세계, 악마에게 속하게 되었고
이 세계에서 소문난 녀석이 되고 말았다. 그러면서도 비참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자기 파괴적인 방종함 속에서 살았다. 동료들 사이에서 주동자이며 끝내주는 녀석으로 무지하게 단호하고도 재치 있는 놈으로 통하는 동안에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으로 가득 찬 두려워하는 영혼이 팔랑거렸다. 아직도 기억난다. 어느 일요일 아침 나는 술집에서 나오다가 주일 예배에 가려고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깨끗이 차려입은 어린 아이들이 명랑하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터졌다. 나는 허름한 싸구려 술집의 더러운 탁자에서 맥주에 취해 낄낄대며 냉소적인 풍자로 친구들을 웃기고 때론 신랄한 조롱으로 놀라게 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조롱했던 모든 것들을 경유하고 있었기에 나는 영혼과 과거의 어머니 그리고 신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내가 우리 패거리와 일체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들 사이에서도 고독하고 괴로웠던 것에는 이유가 있었다. 나는 가장 난폭한 패거리에게도 인정받은 술집의 영웅이며 독설가였다. 나는 선생님, 학교, 부모, 교회에 대해서 재치있고 과감한 독설을 던졌다. 음담패설조차 남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했고 그런 이야기 하나쯤은 거뜬히 만들어냈다. 그런데 우리 패거리가 여자를 만나러 갈 때는 한 번도 따라가지 않았다. 나는 말로는 철면피 방탕한 척했지만 사실 사랑에 대한 격렬한 동경과 가망없는 그리움에 가득 찬 외로운 소년이었다. 누구보다도 쉽게 상심했고 부끄러움을 많이 탔다. 소녀들이 아름답고 말끔한 옷차림으로 명랑하고 우아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녀들이 근사하고 깨끗한 꿈속의 인물처럼 느껴졌다. 나보다 1000배는 선하고 순수하게 여겨졌다. 한동안 나는 야겔트 부인의 문구점에는 가지도 못했다. 그녀를 보면 알폰스 백의 이야기가 생각났고 그러면 얼굴이 처참하리만큼 빨개졌기 때문이다. 새로운 패거리들 사이에서도 나만 끊임없이 고독하고 다른 존재 같았고 그럴수록 그들에게서 떨어져 나올 수가 없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과음하고 흰소리를 늘어놓는 일들을 내가 한 번이라도 즐겼는지도 모르겠다. 술에도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아서 번번이 숙취에 시달렸다. 그저 강박적이었던 듯하다. 달리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저 하던 그대로 계속한 것이다. 나는 오래 혼자인 것이 싫었다. 부드럽고 순결한 분위기에 사로잡혀 울컥하거나 사랑에 대한 욕망에 휩싸이는 것이 두려워서였다. 나에게 딱 한 가지 결핍된 것은 진실한 친구였다. 내가 좋아하는 동갑내기 친구가 두서넛 있기는 했다. 하지만 그들은 모범생 부류였고 나의 악행은 이미 공공히 하는 비밀이었다. 그들은 나를 피했다. 나를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구제불능 문제아로 여겼다. 선생님들도 그간의 나의 행실을 자세히 알았고 혹독한 처벌도 반복해서 내렸다. 퇴학 처분은 시간 문제였다. 나도 내가 문제아가 되었음을 잘 알았지만 여전히 요리조리 빠져나가는데 열중하면서 언제까지 더 버틸 수 있을지 불안해했다. 우리를 고독하게 만들어서 우리 자신에게로 이끌어주는 신의 길은 너무도 많다. 그때 신은 나를 이런 타락의 길로 데려갔다. 그것은 마치 악몽과도 같았다. 더러움과 끈적함, 깨진 맥주잔, 독설이 대부분인 수다를 떨며 지낸 밤들 너머로 내 모습이 보인다. 추하고 더러운 길을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쉬지 않고 기어가는 저주받은 몽상가의 모습이다. 공주님에게 가는 길인데 오물덩이와 악취와 배설물로 가득한 뒷골목에 처박히는 그런 꿈들이었다. 내 상황이 그랬다. 세련되지 못한 방식으로 고독해지고 나와 윤영기 사이에 차갑게 웃음 짓는 파수꾼이 지키는 낙원의 문을 세우는 게 내 운명이었다. 그것은 나 자신을 향한 향수의 시작이자 깨달음이었다. 하숙집 주인의 편지에 놀란 아버지가 성 안으로 찾아왔다. 불현듯 내 앞에 처음 나타났을 때만 해도 나는 무척 놀라고 떨었다. 그의 겨울에 아버지가 두 번째로 찾아왔을 때는 이미 냉담하고 무관심해져서
아버지가 야단을 치고 애원을 하고 어머니를 상기시켜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무척 화가 나서 달라지지 않으면 모욕적이고 치욕스럽게도 학교에서 끌어내어 소년원에 집어넣겠다고 협박했다. 그러거나 말거나. 하지만 아버지가 떠나자 마음이 아팠다. 결국 아버지는 아무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가 그런 일을 당해도 싸다고 잠깐 생각했다. 나는 내가 어떻게 됐든 관심이 없었다. 술집에 앉아 으스대면서 그다지 아름답지 못한 방식으로 세상과 싸우는 중이었다. 이것이 내가 저항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망쳤다.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다. 세상이 나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더 나은 자리나 더 높은 과제를 주지 않는다면 나 같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망가지는 거라고. 세상이 손해를 보는 거라고. 그의 성탄절 방학은 상당히 불쾌했다. 어머니는 나를 보고 깜짝 놀랐다. 나는 키가 훌쩍 자랐고 비쩍 마른 얼굴은 아예 잿빛이었다. 한없이 황폐해 보였다. 얼굴의 윤곽은 축 늘어지고 눈 언저리에는 염증마저 있었다. 막 돋기 시작한 수염과 얼마 전부터 쓴 안경은 가족들에게 나를 더욱 낯설어 보이게 했다. 누이들은 뒤로 물러나 킥킥거렸다. 이 모든 일이 달갑지 않았다. 서재에서 아버지와 나눈 대화도 불쾌하고 씁쓸했고 몇몇 친척과 나눈 인사도 반갑지 않았다. 성탄 전야는 특히 더 씁쓸했다. 성탄 전야는 우리 집에서 가장 성대한 축제가 열리는 날이었다. 축제 분위기에 휩싸인 채 사랑과 감사, 부모님과 나 사이의 유대가 새로워져야 마땅한 저녁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모든 것이 우울하고 당황스러웠다. 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들판의 목동들에 대한 복음서를 읽었다. 그들은 모두 그곳에서 양떼를 지켰다. 누이들은 선물이 놓인 탁자 앞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즐겁게 울리지 않았고 얼굴은 늙고 옹색하게 보였다. 어머니는 슬픔에 잠겨 있었다. 선물과 덕담, 복음서, 크리스마스 트리. 내게는 이 모든 것이 고통스럽고 불편했다. 생강방에서는 달콤한 냄새가 풍겼고 그보다 더 달콤한 추억의 짙은 구름이 몰려 나왔다. 전나무 크리스마스 트리는 향기를 내뿜으며 이제도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그 저녁과 휴일들이 어서 지나가기를 바랐다. 겨우내 그렇게 지냈다. 그 얼마 전에 나는 학교 운영위원회로부터 강력한 경고를 받고 퇴학당하기 직전이었다. 퇴학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터였다. 그러거나 말거나. 무엇보다 나는 막스 데미안에게 유감이 많았다. 그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 도시에서 그에게 편지를 2번 썼지만 답장이 한 번도 오지 않았다. 그래서 방학 때도 그를 찾아가지 않았다. 봄이 시작될 무렵 내가 지난 가을에 알폰스 베크를 만났던 그 공원에서 있었던 일이다. 가시나무 울타리가 막 초록빛을 띠기 시작할 때였다. 어떤 소녀가 눈에 띄었다. 나는 언짢은 생각과 근심에 쌓여 혼자 산책을 하던 중이었다. 건강이 나빠진 데다 돈에도 쪼들렸기 때문이다. 친구들에게 빚을 지고 있었고 집에서 돈을 얼마간 받으려면 지출 이유를 꾸며내야 했다. 여러 가게에 담배를 비롯한 물건값 외상도 불어나 있었다. 그렇다고 아주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머지않아 이곳 생활이 끝날 테니까. 그 후 내가 물에 빠지거나 소년원에 보내지면 이런 소소한 일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을 터였다. 그러나 그때는 이 달갑지 않은 일들과 계속 맞닥뜨리며 살았기에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봄날 공원에서 내 관심을 무척 끄는 아가씨를 만났다. 키가 크고 날씬했으며 우아한 옷차림의 영리한 소년 같은 얼굴이었다. 첫눈에 마음에 들었다. 그녀는 내가 좋아하는 유형이었고 내 상상력을 쏟아붓게 만들었다. 나보다 나이가 그다지 많아 보이지는 않았지만 훨씬 성숙하고 우아하며 윤곽이 뚜렷했다. 거의 숙녀였다. 내가 좋아하는
오만과 중성적인 매력이 얼굴에 깃들여 있었다. 나는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접근하는 데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때의 인상은 그 어느 때보다 깊었다. 이번에 내가 빠진 사랑은 평생토록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 고귀하고 존경스러운 어떤 상이 내 앞에 서 있었다. 아, 내 안에 그 어떤 욕구나 갈망도 경외와 숭배에 대한 소망만큼 크고 격렬하지는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베아트리체라는 이름을 붙였다. 단테의 작품을 읽은 적은 없지만 언젠가 본 영국 그림을 통해서 베아트리체를 알고 있었다. 나는 그때 그 그림의 복제품을 가지고 있었다. 그림 속 소녀는 영국의 라파엘 이전의 화풍으로 그려졌는데 팔다리가 매우 길고 날씬했다. 얼굴은 갸름하고 길었으며 손과 얼굴 표정은 이지적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아름다운 아가씨도 그림 속 소녀처럼 날씬하고 중성적이었다. 약간 이지적인 얼굴에 고귀한 영혼이 깃들어 있는 듯 했다. 그러나 그 소녀와 똑같지는 않았다. 나는 베아트리체와 단 한마디도 주고받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그때 나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 그녀는 자신의 상을 내 앞에 세우고 나에게 성소를 열어주었다. 바야흐로 나를 신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나는 바로 술집의 발길을 끊었다. 밤에 돌아다니는 일도 하지 않았다.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나는 다시 책을 즐겨 읽었고 산책을 자주 했다. 갑작스러운 교환은 심한 조롱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나는 이제 사랑하고 숭배할 대상이 있었다. 이상이 다시 생겼다. 인생은 다시 비밀스러운 예감과 찬란한 여명으로 가득했다. 그것이 숱한 조롱에도 나를 무관심하게 만들었다. 비록 숭배하는 상의 노예이자 하인에 불과하다고 해도 나는 다시 나 자신에게 돌아왔던 것이다. 그 시절을 회상하면 언제나 감동이 밀려온다. 나는 부서진 삶의 한 시기, 그 폐허에서 밝은 세계를 지으려 다시 열렬하게 노력했다. 내 안에 있는 어둡고 사악한 것들을 떼어내고 신들 앞에 무릎을 꿇고 완전히 빛 속에 머물려는 욕구 속에서 살았다. 어쨌든 지금의 이 밝은 세계는 나 스스로가 창조한 것이었다. 어머니에게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포근함 속으로 도망치고 숨어드는 게 아니었다. 그것은 나 자신이 창조하고 요구한 책임감과 규율이 있는 새로운 예배였다. 내가 괴로워하며 언제나 도망치려고 하던 성 문제는 이제 이성스러운 불 앞에서 정신과 기도로 승화되어야 했다. 이제 어두운 것, 추악한 것이 더는 있어서는 안 되었다. 뒤척이는 밤, 음탕한 상상 때문에 고동치는 심장, 금지된 문 앞에서 엿듣는 일, 음란함은 깨끗이 사라져야 했다. 나는 이 모든 것 대신 베아트리체의 상이 있는 제단을 세웠다. 그녀에게 나를 바침으로써 정신과 신들에게도 나를 바쳤다. 어두운 힘들에게서 빼앗은 삶의 몫을 화난 힘들에게 제물로 드렸다. 내 목표는 쾌락이 아니라 순결이었고 행운이 아니라 아름다움과 정신세계였다. 베아트리체를 향한 이 예배는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조숙한 냉소자였는데 이제는 성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지닌 신전직이었다. 그동안 파묻혀 지내던 역겨운 생활을 청산하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려 노력했다. 모든 것에 순결함과 우아함과 품위를 기들이려 했다. 먹고 마시는 것, 말과 옷차림에서도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아침마다 냉수욕을 했는데 처음에는 무척 힘들었다. 나는 진지하고 품위 있게 행동했다. 몸을 바로 세우고 기품 있게 걸었다. 구경꾼에게는 우습게 보였을지 모른다. 그러나 나의 내면에서 그것은 충만한 예배였다. 새로운 마음가짐을 표현하려는 노력 가운데서 특히 한 가지가 중요해졌다. 나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나에게 있던 영국의 베아트리체 그림이 내가 본 소녀와 닮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시작된 일이었다. 그 소녀를 그려보고 싶었다. 나는 새로운 즐거움과 희망에 쌓여 얼마 전에 옮긴 내 방에 멋진 도화지와 물감과 붓을 모아들였다.
팔레트와 유리컵, 도자기 접시와 연필을 준비했다. 내가 사온 작은 튜브에 든 템페라 물감은 나를 황홀감에 빠지게 했다. 광채를 반하는 산화 크로미움 초록색도 있었는데 작고 하얀 접시에서 반짝이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조심스럽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얼굴은 그리기가 어려워서 일단 다른 것부터 시도해 보았다. 장식품과 꽃, 소소한 풍경, 즉 예배당 옆에 서 있는 나무 한 그루, 사이프러스 나무들이 있는 로마식 다리를 그렸다. 나는 그림 그리는데 완전히 빠져들어 물감 상자를 가진 아이처럼 행복해했다. 그러다가 드디어 베아트리체를 그리기 시작했다. 몇 장은 망쳐서 버렸다. 거리에서 가끔 만난 그 소녀의 얼굴을 떠올리려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려워졌다. 그러다가 그냥 상상에 따라 손길이 가는 대로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그림은 몽환적인 얼굴이었다. 어느 정도는 만족스러웠다. 나는 곧장 다시 시도했다. 새로 그릴 때마다 조금씩 더 명확해졌다. 비록 실물에 가깝지는 않았지만 얼추 비슷한 느낌을 풍기기는 했다. 나는 꿈을 꾸듯이 붓으로 선을 긋고 면을 채워나갔다.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장난 같은 더듬거림과 무의식에서 나온 선과 면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얼굴 하나를 완성했다. 그 얼굴은 예전에 그린 것들보다 더 강렬하게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내가 본 소녀의 얼굴은 아니었다. 이미 오래전에 그녀의 얼굴을 그릴 수 없다는 걸 알아채었다. 뭔가 다르고 뭔가 비현실적이었지만 그렇다고 가치가 덜하지는 않았다. 소녀의 얼굴이라기보다는 소년의 얼굴처럼 보였다. 머리카락은 나의 아름다운 소녀처럼 밝은 금발이 아니라 발그스름한 빛이 감도는 갈색이었다. 턱은 강하고 단단했으며 입술은 꽃잎처럼 붉게 피어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가면처럼 뻣뻣했지만 신비스러운 생명력으로 가득했다. 완성된 그림 앞에 앉아있노라니 기이한 느낌이 들었다. 그 그림은 일종의 신상 또는 신성한 가면 같았다.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였다. 나이도 없었다. 의지가 엿보이면서도 몽환적이었고 뻣뻣한 동시에 생동감이 넘쳤다. 이 얼굴은 나에게 뭔가 할 말이 있는 듯했다. 마치 나의 일부인 것 같았다. 심지어 나에게 이런저런 요구를 했다. 누군가와 닮았는데 그게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때부터 그 초상화는 한동안 나의 생각과 동행하며 나와 삶을 나누었다. 나는 누군가 그 그림을 보고 나를 조롱하지 못하게 서랍에 감추어 두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면 곧장 그림을 꺼내 들여다보았다. 저녁에는 침대 맞은편 벽지에 핀으로 고정하고는 잠이 들 때까지 바라보았다. 아침에 내 눈길이 처음 닿는 곳도 그 그림이었다. 바로 그 무렵 나는 어릴 때 그랬듯이 다시 꿈을 많이 꾸기 시작했다. 몇 년 동안 꿈을 꾸지 않았던 것 같다. 이제 다시 꿈이 나타났다. 아주 새로운 종류의 장면들이었다. 내가 그린 그림이 꿈에 자주 등장했다. 그림은 살아서 이야기를 건넸다. 어떤 때는 친절했고 어떤 때는 적대적이었다. 인상을 찌푸릴 때도 있었고 한없이 아름답고 조화롭고 고귀할 때도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그런 꿈을 꾸다가 깨어났다. 그리고 문득 어떤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 그림은 놀라울 만큼 친밀하게 나를 바라보았다.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고 어머니처럼 나를 잘 아는 듯했다. 아주 오래전부터 나를 향해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림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숱이 많은 갈색 머리카락, 반쯤은 여성적인 입, 유난히 밝고 강렬한 이마를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인식과 재발견, 깨달음을 점차 뚜렷하게 느꼈다.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그 얼굴 앞으로 다가갔다. 멍하니 크게 뜬 초록색 눈을 아주 가까이에서 바라보았다. 오른쪽 눈이 왼쪽보다 약간 높이 있었다. 그때 그 오른쪽 눈이 갑자기 찡긋했다. 가볍고 섬세하게, 그려나 또렷하게 찡긋거렸다. 그 찡긋거림을 보고서 나는 그림을 알아보았다.
어쩌면 이렇게 늦게서야 알아차렸을까. 그것은 데미안의 얼굴이었다. 훗날 나는 내가 기억하고 있는 데미안의 실제 생김새와 그 그림을 자주 비교해 보았다. 둘은 비슷하기는 했지만 똑같지는 않았다. 그래도 그 그림은 데미안이었다. 어느 초여름 저녁 서쪽으로 나 있는 내 방 창문으로 붉은 햇살이 비스듬하게 비쳐 들어왔다. 방이 어스름해졌다. 그때 베아트리체 또는 데미안의 초상화를 십자 모양으로 교차하는 창틀에 비누로 고정해 두었다. 석양이 그림을 비추면 어떨지 보고 싶어서였다. 얼굴 윤곽은 흐릿해졌지만 언저리가 붉은 눈과 밝은 이마와 새빨간 입이 도화지 위에서 진하고 강렬하게 빛났다. 나는 빛이 사라진 뒤에도 오랫동안 그림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것이 베아트리체나 데미안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느낌이 서서히 들었다. 그림은 나를 닮지 않았고 그럴 수도 없다고 느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었고 나의 내면이었으며 내 운명 또는 내 소신이었다. 내가 다시 친구를 한 명 찾는다면 이런 모습일 터였다. 나에게 언젠가 연인이 생긴다면 그녀가 바로 이런 모습일 터였다. 내 삶과 죽음이 이런 모습일 터였다. 그것은 내 운명의 울림이며 리듬이었다. 그 몇 주 동안 나는 아주 깊은 인상을 준 책을 한 권 읽기 시작했다. 나중에도 그런 인상을 준 책은 지극히 드물었다. 니체를 제외하고는. 그것은 노발리스, 독일의 시인이자 소설가가 지은 책으로 편지와 격언이 쓰여 있었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는데도 그 책은 강렬한 힘으로 나를 끌어당겼다. 격언 가운데 하나가 눈에 띄어 초상화 아래에 펜으로 적어 넣었다. 운명과 마음은 하나의 개념에 붙은 두 개의 이름이다. 나는 그때 그 말을 이해했다. 베아트리체라고 이름 붙인 소녀와는 자주 마주쳤지만 더 이상 마음의 동요를 느끼지는 않았다. 그러나 부드러운 조화와 풍부한 감정은 늘 느꼈다. 너는 나와 연결되어 있어. 너 자체가 아니고 내 이미지만 그래. 너는 내 운명의 일부분이야. 막스 데미안을 향한 내 그리움은 다시 강렬해졌다. 그에 관한 소식을 듣지 못했다. 몇 년째 아무것도 몰랐다. 방학 때 딱 한 번 마주친 적이 있었다. 이 짤막한 만남을 내 기록에서 빼놓았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리고 수치심과 허영심 때문에 그랬다는 것도 안다. 그걸 만회해야겠다. 그러니까 방학 중 언젠가 있었던 일이다. 한창 술집을 드나들던 시절이라 나는 창백하고 피곤한 얼굴로 산책용 지팡이를 돌리며 거리를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늙고 고루한 속물들의 경멸스러운 얼굴을 보고 있을 때 맞은편에서 옛 친구가 걸어왔다. 나는 그를 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랐다. 프란츠 크로머가 번개처럼 떠올랐다. 데미안이 그 일을 까맣게 잊었다면 좋을 텐데 그에게 이런 부채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불편했다. 사실 그건 어리석은 어렸을 적 사건이었건만 어쨌든 부채감은 부채감이었다. 데미안은 내가 먼저 인사를 건네는지 아닌지 기다리는 듯했다. 내가 최대한 느긋하게 인사를 하자 그가 내게 악수를 청했다. 그의 악수는 여전했다. 따뜻하면서도 단호하고 냉철하고도 남성적이었다. 그가 내 얼굴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말했다. 싱클레어, 너 그새 키가 많이 컸구나. 그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았다. 늘 그렇듯이 똑같이 나이 들고 똑같이 어려 보였다. 그는 나와 나란히 걸었다. 우리는 함께 산책을 하며 온갖 사소한 일들을 이야기했지만 예전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문득 그에게 여러 번 편지를 썼는데 답장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아, 그가 그것도 잊어버렸다면 좋을 텐데. 그 바보 같은 편지들을. 그는 그 편지들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신은 베아트리체도 초상화도 아직 없었다. 내가 방종한 시기에 한가운데 있을 때였다. 교회에 이르자 나는 그에게 술집에 가자고 했다. 그가 따라왔다.
나는 허세를 부리며 포도주 한 병을 주문했다. 그런 다음 술을 따르고 그와 건배를 하고는 술집에 자주 드나드는 학생처럼 행동하며 첫 잔을 단숨에 비웠다. 술집에 자주 와? 아, 그렇지 뭐. 나는 느긋하게 대답했다. 달리 뭘 하겠어? 이게 제일 재밌는 일이잖아. 그렇게 생각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멋진 면도 있기는 해. 모아지경, 바커스적인 것. 하지만 내 생각에 술집에 오래 앉아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것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아. 술집에 드나드는 건 속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 그래, 하룻밤쯤 불타는 횃불을 켜놓고 멋진 도치와 황홀경에 빠지는 건 좋아. 하지만 늘 이렇게 술을 마시는 건 좋은 일이 아닐 거야. 저녁마다 술집에 앉아있는 파우스트를 상상할 수 있어? 나는 술을 마시며 적에 찬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 그런데 누구나 파우스트는 아니니까. 나는 짤막하게 말했다. 그는 약간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예전처럼 우월감이 가득한 웃음을 터뜨렸다. 이런 일로 싸울 것 같진 없잖아. 어쨌든 술꾼이나 무례한의 삶은 일반 시민의 삶보다 아마 더 활기차겠지. 그리고 언젠가 읽었는데 무례한의 삶은 신비주의자를 위한 최고의 준비라더군. 성 아우구스티누스처럼 예언자가 되는 사람은 언제나 존재하잖아. 그 사람도 전에는 향락주의자에 방탕하였지. 나는 찜찜한 기분이 들었고 그에게서 훈계를 받는 것이 싫었다. 그래서 냉담하게 말했다. 그래, 각자 취향대로 사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난 예언자나 그 비슷한 게 될 생각은 전혀 없어. 데미안은 눈을 약간 가늘게 뜨고 알았다는 듯이 나를 노려보았다. 이것 봐, 싱클레어. 그가 천천히 말했다. 너에게 불쾌한 말을 할 의도는 조금도 없었어. 그건 그렇고 내가 왜 지금 술을 마시는지 우리 둘 다 몰라.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것,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그 이유를 알고 있지.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원하며 우리 자신보다 모든 것을 더 잘하는 어떤 이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건 좋은 일이야. 그런데 미안하지만 난 이제 집에 가봐야겠다. 우리는 짤막하게 작별 인사를 했다. 나는 기분이 무척 상한 채 그대로 앉아 술병을 다 비웠다. 술집에서 나오려고 할 때 데미안이 이미 술값을 치렀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것 때문에 기분이 더 나빠졌다. 내 생각은 이 작은 사건에 다시 매달렸다. 온통 데미안 생각뿐이었다. 그가 교회 술집에서 한 말들이 내 기억 속에서 이상하리 많지 생생하게 다시 떠올랐다.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원하며 우리 자신보다 모든 것을 더 잘하는 어떤 이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건 좋은 일이야. 창문에 걸려있는 빛이 모두 사라진 그림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눈은 여전히 장렬하는 듯했다. 데미안의 눈길이었다. 또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아는 그 사람이었다. 데미안을 얼마나 그리워했던가. 그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는 연락이 닿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내가 아는 거라고는 그가 어디선가 대학을 다니고 있으리라는 것. 그가 김나지움을 마치자마자 어머니와 함께 다른 도시로 떠났다는 사실 뿐이었다. 나는 프란츠 크로모와의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가 막스 데미안과의 관련된 모든 기억을 들추었다. 그가 나에게 한 말들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얼마나 많은 것이 다시 울려왔던가. 모든 것이 여전히 의미를 지녔고 현실적이었으며 나에게 중요했다. 정말이지 달갑지 않았던 마지막 만남에서 그가 무례함과 성인에 대해 한 말도 내 영혼 앞에 환하게 나타났다. 나도 똑같은 일을 겪지 않았던가. 나는 취기와 더러움, 마비와 상실 속에서 살지 않았던가. 새로운 생의 추진력, 순수를 향한 욕구와 성스러운 것에 대한 그리움이 내 안에서 살아나기 전까지는 나는 그렇게 계속 기억을 따라갔다. 이미 오래전에 밤이 되었다. 바깥에서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내 기억 속에서도
비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예전에 밤나무 아래서 프란츠 크로머에 대해 캐묻고 내 첫 비밀들을 알아맞히던 때의 일이었다. 하나씩 차례로 기억이 났다. 등 하굣길의 대화, 견진성사 수업 시간, 끝으로 막스 데미안과의 마지막 만남이 떠올랐다. 무슨 이야기를 했던가. 금방 기억나지는 않았지만 나는 시간을 두고 오래오래 추억했다. 다시 생각이 났다. 그 일도 떠올랐다. 데미안과 나는 우리 집 앞에 서 있었다. 데미안이 카인에 대한 자기 생각을 내게 말한 뒤였다. 그때 그는 우리 집 대문 위에 있는 이제는 흐릿해진 문장에 관해 이야기했다.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넓어지는 이맛돌에 있는 문장이었다. 그는 그것에 관심이 있다고, 그런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날 밤 나는 데미안과 그 문장 꿈을 꾸었다. 데미안이 손에 들고 있는 그 문장은 계속 모습이 바뀌었다. 어떤 때는 작고 잿빛이었지만 어떤 때는 엄청나게 커지면서 여러 가지 색을 띠었다. 그러나 데미안은 문장이 언제나 똑같다고 말했다. 그러다 마지막에는 나에게 문장을 먹으라고 강요했다. 그것을 삼켰을 때 문장의 새가 내 속에서 살아나서 나를 꽉 채우고 안에서부터 나를 파먹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죽음의 공포에 쌓여 후다닥 잠에서 깨어났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한밤중이었다. 방에 비가 들이치는 소리가 들렸다. 창문을 닫으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다가 바닥에 놓여있던 뭔가 환한 것을 밟았다. 아침에 보니 내가 그린 그림이었다. 그림은 축축하게 젖어서 뭉쳐진 채 바닥에 놓여 있었다. 나는 그림을 말리려고 흡수지를 앞뒤로 댄 뒤 두꺼운 책 속에 끼워두었다. 다음날 다시 보니 바짝 말라 있었다. 그러나 그림은 변했다. 붉은색 입술은 빛이 바랬고 약간 가늘어졌다. 이제 완전히 데미안의 입이었다. 나는 새 도화지에 문장의 새를 그리기 시작했다. 새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또렷하게 기억나지는 않았다. 실제로 가까운 곳에서 보아도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 문장은 오래된 데다 덧칠을 몇 번 했기 때문이다. 새는 서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꽃이나 바구니 또는 둥지로 보이는 뭔가에 앉아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나는 거기에는 신경 쓰지 않고 또렷하게 생각나는 것부터 그리기 시작했다. 먼저 강렬한 색채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내 도화지 위의 새머리는 황금색을 띠고 있었다.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진도를 나갔고 며칠 뒤에는 그림을 완성했다. 날카롭고 용감한 샘의 머리가 있는 맹금이 되었다. 새의 몸 절반은 거대한 알처럼 보이는 어두운 지구에 박혀 있었고 새는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다. 배경은 푸른 하늘이었다. 오래 보면 볼수록 그림은 점점 더 내가 꿈에서 보았던 문장처럼 보였다. 데미안에게 편지를 쓰는 일은 불가능했다. 설령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 당시 나는 몽환적인 예감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었고 배달되든 되지 않든 그에게 샘의 그림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림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내 이름조차 안 썼다.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자르고 큰 종이봉투를 사서 내 친구의 예전 주소를 적어보냈다. 시험이 가까워졌다. 이번에는 다른 때보다 더 많이 공부해야 했다. 선생님들은 무례한 품행을 갑자기 바꾼 나를 다시 너그럽게 받아들였다. 그렇다고 내가 훌륭한 학생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내가 반년 전에 하마터면 징계로 퇴학을 당할 뻔했다는 일을 떠올리지는 않았다. 아버지는 비난이나 위협을 하지 않고 다시 예전과 같은 어투로 편지를 보냈다. 나는 누구에게든 내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이 변화가 부모님과 선생님의 소망과 일치한 것은 우연이었다. 변화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과 섞이지 못했다. 아무와도 가까워지지 않았으며 더욱 고독해졌다. 변화는 어딘가를, 데미안을, 먼 운명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나 스스로도 몰랐다.
그 한가운데 서 있었으니까. 베아트리체로 시작된 일이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나는 그림을 그린 도화지들 그리고 데미안을 향한 생각에 파묻혀 살았다. 그래서 베아트리체도 머릿속에서 깨끗이 사라졌다. 내 꿈과 기대와 내면의 변화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설령 내가 원했더라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원할 수 있었으랴.